재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언제나 하는 수법이잖아요. 재배당 요구하고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뭐 하면서 시간을 얼마나 끌 수 있느냐. 원래 8월 7일이었나요?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 또 나오는 수법 있죠. 아이고 너무나 많아서 지금 복사를 다 할 수가 없으므로 시간을 주십시오 했을 때 신진우 부장판사가 일단 시간을 줬어요. 그래, 오늘 10월 8일까지 다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오늘 두 번째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초점은 재배당 요청을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좀 정정을 할게 네. 오늘은 공판 기일이 아니에요. 공판 준비 기일. 네,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출석하지 않아도 됐고, 네. 그런데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 그 지난 8월에 그 공판 준비 기일이 한 번 있었고, 네. 그다음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이었는데. 네. 그 사이에 9월 30일이면 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구형이 이루어졌던 날이에요. 네. 그날 그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관련된 그 변호인이 네. 법원에다가 서면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재배당 신청서. 그럼 재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가 있어요. 대법원에. 그 예규에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14조에 사건 배당이 확정되면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 재판부로 사건 배당이 확정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건 배당부에 이 사건이 등록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쭉 보니까 재판장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거는 우리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현저히 부당하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재판장이 사건 배당 주관자, 여기서는 이제 법원장인데 수원지방법원장이 되겠죠. 법원장님한테 법원장님 이건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이 사건 맞는 게 부당할 것 같습니다.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원장님한테 서면으로 이야기를 딱 하면 그러면은 그 수원지방법원장이 그 서면을 쭉 읽어보고 당신 생각이 맞다. 이럴 경우에 재배당이 이루어지는 건데 신진우 부장판사 생각에는 아니다. 이거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예컨대 다른 재판부가 이걸 맡고 있어도 나한테 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할 건데 일단 나한테 떨어졌으니까 내가 그 김성태 재판도 했고 이화영 재판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신진우 부장판사 선에서 재배당 신청이 기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네. 이화영의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화영의 항소심이 언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냐면 6월 21일부터 그 이화영 판결이 6월 18일에 나왔거든요. 네. 1심 재판이 한 1년 8개월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질질 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6월 2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부장판사가 그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0월 24일이면은 재판 끝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월 24일에 그 변론 종결하고 11월에는 재판을 판결 선고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10월 24일이면 6월 21일에 시작했으니까 4개월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소심 재판은 1심에서는 뭐 한 1년 8, 9개월 끌었지만 항소심에서는 5개월이면 끝난다. 그 이야기인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재판장이 이 재판이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9월에 두 번 이렇게 있었거든요. 10월 17일에 또 재판이 있는데 그때 지난 8월 재판할 때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김성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겠다. 네. 왜 그러냐면은 김성태가 1심에서 상세하게 증언을 해서 이야기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그런데 직접 재판부가 김성태가 이야기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김성태가 증인으로 등장할 게 10월 17일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똑같은 이야기 했네 이렇게 하면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지난 10월 2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박상용 검사 탄핵 조사하는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청문회에서 주진우 의원이 문제되는 그 이화영 부지사의 네. 녹취록을 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변호사비 대납이 다시 문제가 되고 그럼요. 법원 로비란 말이 나왔다. 그렇죠. 법원 로비란 말이 나왔어요. 이걸 제일 잘하는 변호사비 대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김성태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김성태 회장이 1심에서 한 증언 말고 요번에 음. 10월 17일에 요번에 이화영 그 녹취록에서 나온 바와 같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10월 17일에 그 김성태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어떤 증언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네. 두 번째로는 정말로 진짜로 10월 24일에 이화영 재판이 끝날 것이냐. 만약에 이화영 항소심도 유죄로 또 끝나게 되면 그럼 이재명 재판은 보나 마나예요. 똑같은 사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이화영 항소심이 11월에 나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월 15일에 무슨 재판 있죠? 공직선거법 선고 있어요. 25일에 무슨 재판 있죠? 위증교사 선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간에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과연 뭐가 나오느냐? 이화영의 항소심이 나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11월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잔인한 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지금 3연패가 가능할 수가 있군요. 3연패. 그렇죠. 연달아서. 네, 연달아. 네. 그렇군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날.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조금 더 네네. 궁금한 게 네. 그럼 그날 지금 두 가지가 새로 나온 거잖아요. 법원 변호사비 대납이야. 뭐 이건 뭐 누구나 아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 지금 제일 심각하게 새로 튀어나온 게 법원 로비.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광장이라는 이해찬이 만들었고 조정식과 수많은 그 이재명 추종자들이 함께 있는 그 조직을 지금 뒤에서 돈을 지원했다. 대줬다.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이 부분이 과연 그 법정에서 어떤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을지. 네. 일단은 김성태 회장이 알고 있는 거는 변호사비 대납 정도일 거예요. 네. 법원 로비는 그건 김만배가 한 거지. 근데 왜 이 김성태가 뭐 갖고 있다고 막 겁내고 법원 로비를 했다라고 지금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김성태한테 들었다 이화영이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과연 그걸 알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의문이에요. 그래서 김성태가 했다는 취지 아닐까요? 이화영 얘기. 근데 두 분 말씀에 내가 잠깐 끼어들면 맞아요. 유동규 본부장 있잖아요. 네네.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 진술에서 같은 내용을 얘기했어요. 갑자기 그 김만배가 자기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너네 지금 법원 로비 하러 권순일 대법관 만나지?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모르는 상황이라 예? 알아볼게. 그러고 이제 정진상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아니, 김만배가 나한테 권순일 대법관을 로비를 하고 있다더라. 쌍방울이 로비를 하고 있다더라. 맞느냐? 했더니 정진상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걸 알지? 만배영은 그걸 어떻게 알지? 하면서 쌍방울 로비를 우리가 하고 있다. 쌍방울에 그러니까 대법원의 쌍방울이 쌍방울 통해서 그렇지 결국 쌍방울이 뭐 돈을 주고 뭐 하고 있는데 그거를 김만배가 아는 거 보니까 김만배가 권순일과 굉장히 가까운가 보다 하고 김만배를 접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신들의 우리들의 댄스하고 그다음에 검찰 진술에서 그 대목이 나오거든. 일단 제가 봤을 때 빼박은 변호사비고요. 네. 변호사비는 아직 확인이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뭐 했는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다 이거죠.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한테 확인했으면은 변호사비 대납도 이미 벌써 결과가 나왔을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김성태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을 안 했거나 네. 뭔가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김성태 회장한테 쿡 찔렀으면 김성태 회장이 잘잘잘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늦었지만 변호사비 대납도 확인이 빨리 돼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는
그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원 로비. 법원 로비는 김성태 회장 정도 수준에서 권순일 대법관한테 로비를 할 수 있나? 저는 그거는 회의적이다. 그래서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과연 직접적인 증거가 있고 그걸 김성태 회장을 통해 가지고 대법관에 대한 로비가 확인이 되면 핵폭탄 터지는 겁니다. 그다음 광장에 대한 지원. 그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광장에 대한 지원은 뭐 확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광장에 대해서는 더 쉽게 그럼요. 광장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아니죠.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그럼요. 신림동에 서점이 있어요. 광장 서점. 그 서점이 뭐냐면 광장 서적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해찬 뭐 씨는 네. 옛날 그 뭐 이해찬 전 총리가 네. 저희 때는요. 전 사실 좀 놀랬었어요. 책방지. 왜냐하면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강연 같은 거 하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이해찬 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찬 씨가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렇죠. 전 사실은 출마했다고 벽보 딱 붙었을 때 속으로 야 저런 사람도 출마하나 국회의원에? 그랬는데 그때 국회의원 당선되더니 지금같이 쭉 잘 나갔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이해찬 씨하고 이해찬 전 총리하고 이 총리 동생하고 둘이서 신림동에서 그 고시 서점을 해가지고 고시생들 이제 책값을 갖다가 털어갔던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이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광장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했던 것 같아. 왜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최인훈이 쓴. 네. 그래서 어쨌든 서점도 광장으로 하고 자신의 지원 조직도 그 광장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그 지원 조직을 뭐 그 이화영 녹취록에 보니까 그 그 이재명 대표한테 그 조직을 넘겨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공식적으로 넘겨줬어요. 이화영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뭐 누구는 김용을 통해서든 그 다음에 그 뭐 누구를 통해서든 저 이화영을 통해서든 그 김성태 회장이 거기에다가 은밀한 돈을 지원한 것은 거의 빼박인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10월 말씀드려요. 17일에 네. 확인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한 가지 뭐 조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요거 관련 소환을 하겠습니다. 2022년 그때 10월 6일 날 검찰이 여의도의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네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는 사무실인데 네네. 이게 이화영을 지금 수사하는 거예요. 네. 그 3억 원대 뇌물을 쌍방울로부터 수수한 혐의. 네네. 그럼 이화영 관련 어떤 시설을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네. 이날 10월 6일 날 검찰이 들이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데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해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곳입니다. 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왜 이화영 수사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단체의 사무실을 하는가? 바로 둘이 연결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사무실에서 이화영이 다 그 뇌물을 수뢰한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검찰이 친 거죠. 이걸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쌍방울이 이화영 통해서 이해찬한테 지금 보면은 뭔가 다 이 뇌물이나 로비를 했을 가능성 이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이미 진술했어요. 그렇죠.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네. 내가 이해찬 사무실을 다 내주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저기 이화영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내가 아니 형 내가 형 때문에 내가 이해찬을 직접적으로 알아 뭘 알아?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형이 아이고 이해찬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사무실도 내가 차려주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해 대질신문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사에 네. 나왔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 부분도 나는 좀 전에 정법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니 그걸 제대로 검찰이 그럼 물고 늘어져 갖고 하던가. 사실 지금까지 김성태 회장이 어쨌든 그것도 자기의 어떤 죄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준 거니까 그걸 미리 다 얘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사실은 이해찬 이분도 지금 사실 소환 조사 대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7일 보자고요. 진짜 검찰이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거 그날 법정에 세워갖고 아니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법원 로비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김성태가 폭탄을 터뜨릴지 봐야 되고 그런데 한 가지 변호사님. 네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이게 궁금한 게 이거야. 오늘 신지루 부장판사가 약간 여지를 두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변호인단이 아니 이게 뭐 정치적으로 뭐 굉장히 갈려져 있고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하니까 관련한 법률적 문헌이나 사전 변경이 생기면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마치 네네. 여지를 둔 것처럼 아직은 뭐 그 완전히 안 받아들인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뭐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음. 뭐 그러니까 뭐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신진우 부장판사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음. 항소심 판결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신진우가 이상한 사람이고 신진우가 바이어스 돼서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이화영한테도 이렇게 판결하고 김성태한테도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게 계속 오염돼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재판 그 부당한 재판이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그 항소심에서 이화영이 유죄라고 하는 1심 신진우 부장판사의 그 판결에 한 심급 더 높은 수원 고등법원에서 아이 그 신진우 부장판사 말이 맞네라고 하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 재판 빨리 끝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또 질질 끌려고 그렇게 막 하겠죠. 그러니까 이화영의 항소심 판결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이화영 그 항소심 판결이 나왔을 때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정법전 얘기가 맞는 게 신진우 부장판사의 이 말 때문에 변호인단들이 아주 곤혹스러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단에서 다뤄진 사안이 이번 재판에서도 중복되면 이를 심리하지 않겠다. 그렇죠. 맞는 그러니까 거죠. 네. 중복됐는데 내가 이거 왜 해 이거 빨리빨리 해야지라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말을 했으므로 신속히 심리를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변호인단에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어쨌든 이 말하고 끝나버린 것 같아요. 공판 준비기에 한 번 더 한대요.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늘리려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 안 했대 오늘도. 복사 다 못했대. 그래서 네. 또 늘어집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이화영 재판 항소심이 이제 11월 달이면 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7일에 김성태 법정 증언과 그다음에 11월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11월에 이화영의 항소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문재인과 관련된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가장 화가 나는 게 이 대목입니다. 바로 왜 그때 군사 합의에 의해서 GP 전부 다 철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철수했는지를 서로 검증하게 돼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북한 GP를 검증을 제대로 못하게 한 거예요, 북한이. 그래갖고 검증 때마다 뭐 막혔다, 뭐 물탱크다, 어쩐다 그러면서 협조를 거부해서 그대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상부에. 북한 GP 검증 못하고 있어요. 지금 철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가 5일 만에 검증도 안 된 그런 철수를 다 불능화 철수 못 쓰게 다 북한이 만들었다라고 거짓말로 공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건 그야말로 정말 친북을 넘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충북 아닌가요? 충북이란 말. 충북은 안 돼. 네. 저 충청도 분들한테 나는 굉장히 안 좋은 말인 것 같아. 어쨌든. 뭐 종북이니 뭐니 이제 그런 말도 하긴 했지만은. 네, 강연 어떻게 보십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명한 그 발언 있잖아요. 뭐요? 저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네네. 그걸 딴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손석희 앵커가 마지막 인터뷰 때 물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랬더니 갑자기 도끼는 뜨면서 그게 왜 우리 잘못이냐? 뭐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잘못이 아니라 저쪽에 그 폭파한 거 맞죠. 그러면 그걸 왜 폭파했느냐 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또 따지고 우리 재산 아닌가요? 그게 북한 그럼요. 재산인가요? 네. 그 수백억들이 우리 재산이에요. 근데 우리 재산을 무너뜨렸는데 화를 내면서 그게 내 잘못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말이 그러니까 되나요? 맞고 그 당시에 또 풍계리에 네네. 북한 핵실험 거기도 뭐 네네. 북한이 다 이제 파괴시켰다 뭐 이래가지고 막 우리 기자들까지 가서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거기 이미 다
효용이 다 해가지고 더 이상 쓰지 않는 거 네네. 이런 것들만 보여주면서 그렇죠. 마치 이제 더 이상 핵 실험을 안 할 것 같이 이런 식으로 그 북한이 완전 거짓 쇼를 하는데 그거에 다 동조해가지고 자 북한이 이러니까 더 이상 이제 북한 압박하지 말고 이제 빨리 우리 그 평양에서 나 남북 정상회담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야말로 그때 뭐까지 가려고 그랬냐면 남북 교류청이라는 걸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남북 교류청 그랬는데 천만다행으로 하노이에서 그 제2차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불발되면서 네. 그 문재인 로맨스가 대통령의 끝났죠. 전 로맨스가 아니라 아주 음험하고 더러운 불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도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고요. 네네. 그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제일 불량 국가 페일 스테이트에 그런 아주 그 삼류 독재자한테 네. 말려가지고 거짓 평화쇼에 예. 저 본인은 보니까 딴 거보다도 주한미군 그 방위비 분담금 그거 좀 어떻게 좀 한국이 더 내게 하려고 그런 거 정도의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얼마나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그런 세계 질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다행히 그래도 2차 회담에서는 미국의 양심이 살아있어갖고 견제를 해가지고 물론 불발됐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호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아이디를 제가 까먹었는데 뭐 바로 올라가서 근데 여적죄 아닌가요? 저는 여적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 시간에 정법전하고 함께 하던 코너에서 북한의 문재인이 금수품 즉 유엔 제재에 네. 역행하는 그런 철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보내줬다라는 기사를 소개시켜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철도를 다시 그렇죠. 복구하겠다라는 핑계로 그 복구도 아니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러 가면서 왜 철제가 필요한지 등등 유엔 제재가 품목들이 들어가는지 제대로 해명도 안 하면서 그런데 네.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무상으로 줬대요. 그렇죠. 그냥 네. 돈도 안 받고 차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먼 훗날 다시 돈을 받는다 이런 약속조차도 불필요했나 봅니다. 그냥 떳떳하게 공짜로 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이라 그러는데 또 아마 그럴 거예요. 하다 이제 2천만 원도 문제 삼냐 그러는데 2천만 원이 아니라 2천 원도 보내면 안 돼요. 그럼요. 왜냐면은 지금 북한은 핵무장을 비롯해서 국제 범죄를 너무나 많이 저질러 가지고 지금 김정은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독재 국가 아니고서는 어디를 가도 바로 쇠고랑을 차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토 원비어 멀쩡한 미국 청년 죽인 뒤에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국제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이니 뭐니 정말 그리고 해킹이니 온 세계가 정말 치를 떠는 범죄를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한테 2천만 원이 웬 말이며 더군다나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런 자들의 그 무기 양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돈을 저렇게 지금 그 남북 정상회담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렇게 퍼준 것은 저 자체로 그 유엔 제재에 그냥 바로 걸린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러니까 경쟁이 붙어가지고 결국 이재명이라는 그 당시 경기지사인 사람은 쌍방울을 동원해서 대북송금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지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가장 큰 지금 저는 그 돌림병이 저겁니다. 일단 한번 남북 정상회담 마약에 그냥 취하면요. 민주당에서 대권 꿈꾸는 사람은 무조건 나도 남북 정상회담 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그냥 대놓고 선행학습을 하는 거야. 그렇죠. 선행학습. 뭐냐. 내가 경기도지사인 차원에서 이미 벌써 내가 쌍방울 물고 대북송금 해버린다. 이런 거예요. 전에는 대통령이 돼야 했는데 이제는 난 경기도지사 이제도 일찌감치 선행학습 해가지고 빨리 대입시험 치룰래. 그리고 합격할래. 이런 지금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 대북지원 인플레가 지금 완전히 그냥 고착화됐다. 예, 그래서 빨리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때 정권 초기에 북한이 접촉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인가요? 그럼요. 거기서 이제 만났잖아요. 그다음에 임태인가 이런 사람도 임태희 갔을 거예요. 가서 네.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아예 북한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메뉴판 같은 게 있대요. 거의 차림표. 그렇죠. 네. 자, 김대중 대통령 얼마 냈어? 네. 방북에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냈어?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시가야. 네, 그렇죠. 네. 시가야. 네. 그렇게 요구를 할 정도로 네. 사실상 우리의 그런 어떤 평화 운운하는 건 다 돈이죠. 다 돈이죠. 다 돈으로 돈밖에 몰라요. 돈. 한치 네. 됐잖아요. 돈밖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린 호구였다. 그야말로 네. 호구 네. 중에 호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변호사님, 네네. 이게 지금 보면 유엔 제재 대상을 지금 어긴 거잖아요. 네네. 근데 유엔 보면 그걸 어겼을 때 아예 특정 개인까지도 규제를 하는데 물론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유엔에 이렇게 그 제재하는 군수품을 그대로 이렇게 어겼을 경우 그냥 놔둬야 되나요? 쉽게 말하면 코가 꿰인 거예요. 네. 예컨대 트럼프가 대통령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협박할 수 있어요. 방위비 분담금 SMA를 지금 뭐 1조 얼마 내는데 2조 3조 내라. 그걸 왜 우리가 그렇게 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생션 걸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그 경험해봐가지고 아는데 제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딱 했는데 그때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미국이 항공모 한번 쓰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청구하는 금액이 달라져.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한번 쫙 와주는데 네. 그것도 돈 많이 들거든요. 엄청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돈 그렇게 그 서비스를 갖다 해줬으니까 니네도 거기에 대해서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 들어갈 일을 누가 하느냐? 북한이 하는 거고요. 그럼요.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GP 철거하는데 찜찜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GP가 뭐냐면 가드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GP 어디 있냐면 비무장지대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GP 뭐 생각하면 되냐면 이병헌이 주연했던 그 공동경비구역. JSA. 그게 GP예요. 그게 GP. 예. 대한민국의 최전방이야. GP가 있고 GOP가 있는데 네. GOP는 제네럴 아웃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휴전선 밑에 있는 거고요. 네. 휴전선하고 휴전선 사이에 그 비무장지대 있잖아요. 네, 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게 GP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눈 부릅뜨면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그 여름에 그 다음에 그 추운 혹한에 그렇게 고생하는 데가 그 GP인데 군대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경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GP를 갖다가 없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을 갖다가 그냥 스스로 파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할 테니까 니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북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바보 아냐 니네들 GP 철거한다고 그랬으니까 GP 파괴한다고 그랬으니까 진짜 파괴하는 줄 알았냐? 니네는 진짜 파괴하네?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네. 솔직히 말하면은 무슨 소대가리 뭐 살맞네 안 살맞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요. 네. 이거는 해도 너무 한심한 거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 네네. 이제 국방 전문 기자잖아요. 네네. 이분이 이제 국감에서 지금 폭로한 내용에 네네. 따르면 네. 지금 이제 북한은 작년에 11 군사합의 이제 파기한 이후에 바로 GP 재건에 들어가서 그렇죠. 지금 두세 달 만에 다 만들었대요. 뚝딱하고.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파괴한 거를 지금 다시 우리도 지금 재건 들어갔는데 10년 걸리랍니다. 10년. 그렇게요? 왜 10년이 걸리느냐? 간단해요. 왜요? 왜냐면 북한은 그 당시에 GP는 핵심이 지하 갱도잖아요. 그렇죠. 위에 지상 설치물만 파괴한 거야. 눈 가리고 아웅한 거야. 근데 우리는 진심으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천연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를 다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완전히 그야말로 옷으로 비교하면 팬티까지 다 벗어줬는데 예. 저것들은 그냥 모자만 잠시 벗어서 우리도 뭐 옷 벗었다. 이걸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재건하려고 우리는 속옷부터 다시 다 입어야 되는데 쟤들은 모자만 다시 쓰면 돼요. 지금 이러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래서 네. 유영원 네. 원래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 이번에 지금 비례로 들어갔는데 자신의 특기를 사실 이거를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밝혀냈는데 모자도 벗지도 않았는데 모자 벗었다 그러고 선전한 거예요. 뭐 그렇죠. 네. 돼버린 근데 거죠. 우리는 완전히 팬티까지 다 벗었어요. 근데 네. 북한도 네. 파괴한 게 있어. 네. 뭐요? 조국 통일탑. 네. 평양 밑에 그 통일탑이 뭐 통일 무슨 3대 기념탑 평명 뭐 그 탑이 있는데 네. 그 탑 파괴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근데 없다. 더 이상 민족이 아니다. 그렇죠. 남남이다. 남한은 뭐다? 주적이다. 그렇죠. 무슨 주적이다? 제1의 주적이다. 그러고 있는데 GP를 네. 내부까지 갱도까지 다 파괴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는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선포했는데 네. 우리는 나라 전체도 아니고 군
군이 반드시 설정해야 될 주적 개념을 북한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같은 자들이 북한 김정은이 한 그 말을 그대로 하면서 네. 통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괴로울 거예요. 뭐 논리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충북이란 말을 못 쓴다면 숭북이다. 그거 괜찮다. 숭북. 북한은 이제 그야말로 뭐 따르는 정도가 아니고 신으로 숭앙한다. 네, 숭배한다. 숭북이라는 말은 괜찮겠죠. 괜찮아요. 네. 숭북이 낫겠다. 숭직하네요. 예, 네, 예.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한 사나흘 지금 계속 이 이슈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문다와 관련돼서 정말 속보와 단독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상당히 이재명과 문다혜가 공통점이 많더라. 여자 이재명이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는데 네. 한 가지씩 알아보죠. 네. 첫 번째는 네. 음주운전의 달인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이재명이 0.158. 그렇죠. 그리고 문다혜가 0.149. 그러니까 약 그래서, 네. 0.01 정도의 너무나 안타깝게. 차이. 안타깝게. 제가 보기에는 소주 2잔만 더 먹었어도 그럼 이겼는데. 문다혜가 마지막에 잘 게 아니라 소주 한 병에 그렇지. 두부김치를 했을 때 소주 한 병을 먹었어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재명을 이겼어야지. 그러니까 좀 더 분발했어야 되는데. 분발했어야지. 그러면 이제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정치로 나올 수 있는데.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재명을 눌렀어.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0.01 차이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니까요. 왜 두부김치 먹으면서 왜 그 소주를 안 먹어? 그 술집에서 그 책상 쾅 치고 술 달라고 난동 피우고 안 쫓겨났어도 거기서만 먹을 수 있었어도. 그럼 거기서만 술집이 잘못했네. 그렇죠. 내가 알기엔 그게 전집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쨌든 뭐 그 빈대떡에다가 소주를 한 병 먹고 그다음 두부김치에 소주 한 병 먹고 그러면 네. 진짜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내가 공익을 위해서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잖아요. 네, 네. 아이고 그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거기 지금 그러니까 저기 택시를 부르면 되지. 그러니까요. 대리를 부르면 되지. 아니 저 제보를 받는데 왜 술 먹고 자기 차를 운전을 해? 그렇게 만취 상태에서 제보를 받으면 제보가 들어오나요? 이게 지금 만취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1.149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 다 봤어요. 그쵸? 봤어요, 이번에 다 봤어요. 보고서, 저렇게. 옷이 다 늘어져. 우린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0.14가 어느 정도인데 보면서 알았어요. 저렇게 되는구나. 옷이 늘어져 일단. 맞아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무슨 얘기해도 안 들려. 그 다음에 술집에서 쫓겨나. 술집에서 쫓겨나. 그냥 폭언해. 아니 술 안 취해도 이재명은 폭언할 수 있어. 남의 차 가서 막 지탄 줄 알고 두드려. 해. 그리고 막 쥐어뜯어 얼굴을. 근데 제보가 들어와. 전화가 들어오면은 그보다 좀 더 취한 상태였어요. 그거보다 심지어. 더 취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0.149도 그 정도인데 0.158인데 전화가 와서 무슨 이게 제보가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귀중한 제보다라고 뛰쳐나갔다라는 이런 제보는 있었겠지. 귀중한 제보 맞아요. 공익적인 제보. 진짜 맛있는 안주와 술이 기다린다. 공짜 술에다가. 야, 너 술 먹을 때 내가 음주운전 측정 안 하는 기다 제보해줄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이 네. 민주화를 위한 음주운전 연합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분들은 또 다 이게 검찰 탄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 뭐 재미없는데 SNS 중독이에요. 중독이에요. 그래요. 내가 딱 문다혜가 마지막에 이제 막가자는 거지요. 나도 더 이상 찾지 않겠다라는 말을 들은 순간 얘 중독이구나. SNS 그러네요. 중독이에요. 그러네요. 중독이면은 일단 과대망상증에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되지도 않는 허황된 그런 그렇죠. 귀절들을 인용을 해요. 자기가 굉장히 뭐 문학적인 사람이냐. 노무현 대통령 막 그런. 돌 맞은 개구리. 맞아요. 돌 맞은 개구리. 그 돌을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니? 뭔 소리에 해석이 돼요? 맥락이 이어지지가 않아. 근데 또 이게 이런 특징이 있어.
폼 나고 어디서 인용은 해. 네. 그게 무슨 뭐 최근에 뭐 OTT 드라마에서 나온 맞아요, 얘기래요. 맞아요. 갖고 왔는데 그게 뭔 의미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지 보면서 저 말 내가 언제 꼭 써야지. 써먹어야지. 갖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앞뒤 이어지지도 않아. 맥락 없어. 도대체 아마 그래서 이게 0.1, 2 정도의 음주에서 쓴 게 아니냐. 네. 아, 우린 다 알아 이제. 네. 말이나 뭐 글만 봐도 그치, 0점 몇이냐. 이거 0점 몇 단계다 다 할 수 있어. 이제 SNS를 놓고 이제 옆에 알코올용, 알코올량이 맞추기 대회라고. 그럼 문다의 글들을 쫙 보면서 이거 0.05야. 아, 이거 면허 취소 아니야. 이거 괜찮아. 뭐. 정지, 면허 정지. 여기서 개구리부터 좀 취소 상태야. 취소 뭐 이렇게 상태야. 되는 거죠. 여기서 2잔만 더 먹으면 2잔만 더 먹으면 돼. 야, 이게 저기 SNS 면허. 참지 않겠다 할 때는 그 책상을 두드리면 쫓겨날 때 그 상태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0.15 정도. 149에서 딱 마지막을 딱 뛰어넘는. 차라리 이제 멋진 말을 쓰고 싶으면 뭐 젊은 돼지가 맛있다 이런 말을 쓰면 훨씬 더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박수를 치고 촌철살인이다 이럴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SNS 중독 증상이다. 네. 이것도 공감하시죠? 네. 세 번째가 뭐냐면, 야, 이건 무법, 탈법, 그러네요. 불법의 생활화야. 맞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 문다혜는 모든 법을 지키지 않고자 하는 것이 완전히 일상화 생활화됐다. 맞습니다. 한두 가지가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아니 그 음식점 미슐랭 가이드에 있다는 거 음식점 150g에 얼마? 65,000원. 150g에 65,000원이면 그래도 주차장 없으면 욕 먹어요. 네, 주차장 있대요. 그러게. 네.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어야지. 네. 아니 차 몰고 와서 정도로 150g에 6만 원을 내지. 그쵸. 누가 저기 걸어가서 거기서 먹어요. 그럼요. 그 돈을. 그럼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차장 있었어요. 네, 있죠. 근데 한 시간 굳이 불법 주차. 굳이 불법 주차 7시간 동안. 네. 근데 그게 생활화가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고민도 안 해. 거기 가서 이렇게 갔다가 꽉 차 있거나 이것도 아니야. 그냥 거기서 딱 대고 그냥 되죠. 가서 퍼먹고 온 거야. 그리고 한두 번 대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오늘은 6차 정도. 아침 해 뜨기를 하겠다라고. 그래, 여러 번 차 갖고 움직이면 귀찮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 이 집 저 집도 안 되고. 그리고 주차장 없는 집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우리가 불법 주차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는 여기 딴 차가 됐나? 옆에 차가 지나가나? 대도 됐나? 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고민하잖아요. 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딱 차를 대는 거 보면 한두 번 대본 솜씨가 아니야. 기렁. 야, 주차장 안 가도 돼. 야, 나 맨날 대는 데 있어. 딱 그럼. 이런 솜씨예요. 이태원 뒷건너. 그쵸. 아이고 내가 나발이야. 내 맞아요. 영역이야. 내가 똥 싼 데야 다. 이런 느낌이 차를 주차할 때 그냥 딱 나와요. 맞아요. 딱 답이 정답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불법의 생활화. 불법의 생활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니 과태료. 이게 차가요. 캐스퍼가 억울하대요. 왜냐면 캐스퍼는 2건밖에 과태료가 아니야. 원래 그 전차 소렌토 R 그게 거의 9차례에 걸쳐서 돈을 안 낸 거야. 그러니까 9차례에 걸쳐서 돈을 안 내고 이게 차주가 캐스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승계가 된 거야. 캐스퍼는 2개 바뀌었대요. 그러면 그 소렌토는 어떻게 했을까요? 소렌토 몰라요, 그것도. 근데 그거 팔 때 원래 과태료 다 처리하게 돼 있는데 처리해야만 딴 사람한테 살 수가 있죠. 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딱 띄워보면은 야 이거 못 사? 이거 어떻게 사냐? 네가 내 빨랑 해야지 이게 바뀌잖아요. 안 팔았겠지. 불법 폐차한 거 아닐까요? 불법 폐차를 번호판 떼가지고 어디다 버리는 거.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어찌됐든 아니 도대체 일반적인 사람이 과태료를 그렇게 안 내서 압류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두 번째 차를 또 인도를 받아서 그거에 압류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그런 이게 오잖아요. 과태료가 요즘은 문자로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20% 10%라도 아끼려고 빨리 내는데 이런 애들은 이거 안 내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번쯤 되면 계속 오는데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니까 그냥 항상 나라고 하고 안 했는데 무슨 스팸 문자 보듯이
과태료를 그렇게 본 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11번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절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럼요. 연금 같은 생각해야지 그렇죠. 이게 다 점수가 되고 그렇죠. 자기한테 되잖아. 그렇죠. 근데 대통령도 사실은 공무원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대통령 딸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럼요. 좀 더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네. 요구받는 당연하죠.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높은 게 아니야.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야. 과태료 내는 건 몇 년 동안 과태료를 누적해서 11차례나 안 냈다? 그럼요. 가능해요? 그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봅시다. 캐스퍼가 말이에요. 2021년 10월 출고가 됐어요. 네. 지금 이 차의 연령은 3년밖에 안 됐어. 그러네, 애기네, 애기. 애기야, 애기. 예. 귀여운 애기라고요. 그런데 이 귀여운 애기가 2번이나 200만 원이 넘는 사고를 사고가 당해요. 났죠. 네. 상대방 차도 100만 원이 넘는다는 네. 걸 보면 어마어마한 추돌사고나 충돌사고예요. 그것도 음주를 사실 측정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음주운전에 걸리면 사실은 그게 101번째라고. 맞아요. 나머지 100번 안 맞아요. 걸린 거라고. 맞아요. 응? 맞아요. 그러니까 이 참 캐스퍼가 나 불쌍해. 첫 번째 세상에 딱 나왔는데 그렇지. 더군다나 형제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세상에 나온 맞네. 애잖아. 정말 기념품이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애가 상징물이 돼야지. 그치. 이건 상징물은커녕 내가 은퇴한 뒤에 퇴임한 뒤에 이 차를 몰겠습니다. 몰기는 개뿔 그러니까. 딸한테 줘갖고 딸이 그쵸. 이렇게 사고 그러네. 내고 그러네요. 했겠. 근데 사고가 그렇게 큰 사고가 2번이나 난 차는 사실 중고차에 가도 많지가 않아요. 많지도 않고 안 팔리지도 안 팔리죠. 않아요. 안 팔리죠. 200만 원이 넘는 경차인데 사실 그럼요. 이거 사실 그럼요. 3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2번이나 이렇게 무슨 큰 벤츠도 사고가 아니고 났다면 200만 원 정도면은 상당히 수리를 크게 한 거죠. 그러지요. 자, 무법탈법. 근데 이재명의 무법탈법은 입이 아파서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 둘 다 음. 법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다르고 이 위치가 다르니까 문다혜가 저지를 수 있는 법은 그 정도 수준이고 이재명은 위치가 높으니까 법의 그럼. 규모와 사이즈가 큰 그럼. 거죠. 사이즈가 큰 거지. 문다혜가 만약에 이재명처럼 높은 자리에 있었다 실제로 대통령 딸을 넘어서서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 사실 능가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 일상적인 어떤 왜 우리의 규율이라든지 이런 걸 안 그럼요.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를테면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이거예요. 김혜경과 네. 이재명은 그러니까 배소연이나 혹은 7급 공무원한테 이런 거를 불법을 시키잖아요. 양말이에요. 대신 타는 거. 그쵸, 사실 그쵸. 그런 거 되게 맞아요, 우리 맞아요. 일반인들이 맞아요. 지켜야만 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룰이에요, 맞아요. 그냥. 근데 왜 그 룰이 지켜져야 되느냐? 약들을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있어요. 그냥 수면제 같은 거 많이 네, 먹을 수도 네. 있고 이런 네. 것들이 기록이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어떤 병원이나 약국에 그렇죠. 가서 내 주민등록증 하면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느냐가 맞아요. 딱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기록이 남죠. 예를 들자면 어떤 병원에서 이 병원을 갔다 이 병원에 있는데 지난 병원에서 이렇게 약을 계속 타셨는데 저희 병원에서 더 못 드려요. 맞아요.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 기록 해당하는 사람한테 그 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 맞아요. 리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대신 타와. 네가 아프다고 해 그냥. 네가 아프다고 해. 어. 이건 도대체가 기본적인 그러니까요. 어떤 그런 이 그러니까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맞아요. 기본적인 양식이 맞아요. 바닥이야. 근데 이재명과 맞아요. 문다혜는 그런 의미에서 똑같아요. 내가 똑같아요. 큰 무슨 탈법을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소소한 탈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근데 해요. 좌파들 노래 중에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지네들이 불리한 건 모두 다 예, 악법인가?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어. 음주운전이나 과태료 이것도 다 악법이라고 악법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음주운전이 나를 악법이구나. 구속하는 모든 것들은 악법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면 공무원들을 하녀 하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네요. 갑질의 그렇죠. 네, 나는 제왕들이네. 문다혜에 내 아버지의 부하들은 다 자기 지인이야. 그치. 그리고 자기 말을 다 들어야 돼. 맞아요. 돈도 다 보내주고 또는 돈을 다 세탁해주고 그리고 또 내 등기부 등본 다 띄어서 그렇죠. 서류 다 해줘. 그 다음에 태국에 있는 부동산 중개 하는 사람 만나게 해줘. 그러네요. 그 다음에 공유 숙박에 돈 들어오면 그것도 다 관리해줘. 청와대 그렇죠. 그 행정관이 와.
이 문다해를 위한 청와대 직원들이야. 맞습니다. 그 양평동에 집 살 때도 청와대 직원들이 다 해줬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보면은 똑같아. 문다혜나 이재명이나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자기의 뒷수발을 들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고. 제수용품 사오라고 그럼. 하고. 그럼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아니 그래 이재명은 그래 경기도 지사니까 왕노릇 했다고 쳐. 그쵸. 문다혜는 뭐냐고. 문다혜는 딸이잖아요. 딸이죠. 딸이 아버지 부하들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냥 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점에서는 김혜경하고 더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맞습니다. 네. 김혜경하고도 아버지, 남편 누군가의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면서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예. 아무렇지도 않게 얘는 청와대 들어가서 살고 예. 김혜경은 경기도 법카로 밥 사 먹고 제사 지내고 다 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먹튀. 그렇죠. 먹고 튄다. 먹튀가 그런 거잖아. 온갖 포장을 다 하고 단군일의 최대의 수익을 내 주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단군일의 최대의 사기잖아요. 그렇죠. 돈을 다 수천억 원을 다 꿀꺽하셨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 게이트로. 윤석열이 했다고 몰잖아요. 이게 먹튀죠 사실은. 이게 내가 먹고 책임은 윤석열이죠.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뉴델리가 또 특종을 했습니다. 네. 문다혜가요. 네. 저기 미술품 자선 경매를 열었습니다. 네. 12월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네. 12월에 네. 아이고 자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재단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네. 수익금을 모두 주기 위해서 자선 경매를 하니까 다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다 나왔겠지. 네. 개딸이 아니 참 문골 오소리. 근데 문자애가 자립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립 못 하고 있는데. 본인이 늘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의 슬하에 있는 것을 즐겨하는 리얼딸. 그러니까요. 나는 그냥 무릎에서 어기둥둥하는 네. 걸 즐겨하는. 이 자립 준비 청년이 자기였나? 그러게. 자, 그런데 2022년 12월입니다. 네. 자기가 뭐 다다 프로젝트? 네네. 뭐 그런 어떤 회사를 만들어요. 자기 예명이 다다야. 얘는 뭘 만들기도 잘 만들어요. 그래갖고 바자회를 열었는데 이 바자가 전시야. 그래서 네. 작가들한테 35명의 작가들한테 공짜로 다 받아내. 그래갖고 이걸 팔아요. 팔아서 수익금을 자립 청년들을 위한 네. 그 일을 하는 캔 파운데이션에 네. 기부를 한다고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뉴 데일리가 이거를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캔 파운데이션에 연락을 했어요. 네. 자 이거 저기 기부금 다 받았니? 들어왔나요? 그랬더니 파운데이션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작품이 팔렸다면 기부를 하기로 했는데 네. 기부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흐지부지 됐어요. 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럼 어디 갔어요 돈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 자기 자립 준비에 썼나? 그러게. 뭐지? 엄마한테 5천만 원 갚았나? 너무 웃기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이 가족의 정말 정말 위선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이게 개달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개달력 원래 네. 모집할 때 모금할 때 네. 그 방식 자체가 원래 뭐 기부가 안 된다 네. 하면서 그것도 기부한다 뭐 네. 반려견들을 위해서 네. 기부한다 운운했는데 기부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그러네요. 수익금만 몇 억 원이 그러네요. 됐더라라는 얘기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작품들은 작가들의 작품을 음. 그냥 헐값에 가지고 온 거잖아요. 헐값이 아니라 이런 자선 바자는 거의 다 그냥 기부를 받은 거죠. 기부 바자. 왜냐하면 기부 행위니까. 근데 자기 집에 문준영이라고 작가가 있잖아요. 예. 그분은 기부 안 하셨나? 모르겠죠. 근데 그건 안 팔리겠죠. 작품이 안 팔리겠죠. 어찌 됐든 간에 이걸 왜 갖고 왔느냐? 너무하잖아요. 해도 네. 아니 옳게 사는 것도 사실 참 힘든 일인데 그렇죠. 근데 기부할 돈을 꿀꺽하셨다? 기부하겠다고 해놓고 맞습니다. 자기는 어쨌든 기본적인 수요가 있잖아요. 네. 아버지의 팬덤 대가리가 뭐 어떻게 돼도 맞아요. 영원히 그 우리 문라이스 월광 네. 교향곡을 네. 들으면서 네. 충성을 다할 이런 거 하면은 그래도 뛰어들어갖고 모든 작품을 다 완판시켜줄 그런 팬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부를 해야죠. 그런데 그러네요. 자기 보고 할까요? 자기 아버지 보고 하는 거냐나.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 그럼요. 아버지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그 작가들 삥 뜯은 거잖아요, 결국은. 삥 뜯었지. 그 삥 가난한 뜯었지. 작가들은. 그러게요. 자기 아빠 그들이 받아야 할 코로나 지원금은 오빠가 가져가고. 그렇죠. 작품은 삥 뜯어서 딸이 갖다가 쓰고. 그렇죠. 야, 이 예술계 어마어마한 기생충, 기생충들이지. 그러네요. 그 흡혈판을 빨아갖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되면 어떻게 돼요? 기부 안 해요. 기부 문화가 무너져요. 그쵸, 맞아요. 실망을 맞아요.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까 저기 JS3님 말한 것처럼 윤미향 사건 이후에 예. 시민단체 기부를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네네. 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믿겠냐? 그쵸. 너네는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쵸.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사실 뭐 그렇습니다만 제목은 이겁니다. 공통점 이재명과 문다의 공통점 김부선 대 퀘스천 마크. 이태원 남자. 이태원 남자. 아니 이태원 솔직히 그 사람. 솔직히 멸콩 라이브가 빨대남을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분야는 워낙에 빨대남이 독보적이라 저 서민 교수님하고 문단패설 좋아하니까. 아니 유진 대표님은 못 따라가요. 그건 뭐 인정합니다. 유윈. 그런데 정말 이렇게 추정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한 서너 번 이상 만나면 지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그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서너 번 이상 만난 사람은 뭘 해요? 기본적으로 상대를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상대를 걱정할 수 그렇죠. 있는 아니 이거 그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술 취했는데 괜찮아? 야 너 대리 불러. 막 이러죠. 이러죠. 대리 불러? 아니면 택시 태워줄까? 요즘은 보통은 택시 그냥 이렇게 택시를 불러줘. 내 걸로 해갖고 그냥 부르면 내가 기록에 남아있으므로 그치. 뭐 술 취해서 돈 갖고 시비 안 걸어. 왜냐면 내 그럼 걸로 어차피 했으니까. 불법 주차해서 주차비도 안 나가는데 내일 아침에 와서 찾아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럴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만약 그럴 정도, 그리고 한 10번 이상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술 먹으러 안 데리고 가. 만취했는데 그때 그치. 그 전에 보내지. 그치. 근데 굳이 이게 취해서 저쪽에 있는데 술 취해서 휘청거리는데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그대로 일로 와 해갖고 이렇게 해서 끌고 들어가서 앉혀. 그런 다음에 술을 굳이 시켜. 그런 다음에 술을 굳이 반 병이나 자기 혼자 먹어. 그리고 얘는 자고. 그러니까 내두고 가. 돈 내고. 그러면 30분 동안이나 그냥 방치해. 그렇죠. 이렇다면 그렇지. 이 사람은 지인이 아니야. 그치. 지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이재명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어 이랬는데 있어요. 이재명. 이쯤에 있잖아. 여자 집에서 살면서 난방비를 팡팡 틀고 나중에 나는 그런 일 없다고 쌩까는 또 남자가 하나 있네요. 그렇지. 이재명하고 비슷한 류의 남자. 이재명을 만났나? 이게 이재명을 만났다 그러면 모든 게 해명이 돼. 걔는 그러래야. 인정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 정도 이상이야, 빌런으로. 그러니까요. 이재명을 만났는데 술만 먹이고 그냥 보냈다 그러면 말이 돼요. 이재명은 그럴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이재명을 대하고 그럴 남자는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그래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그리고 네. 아는 가깝다는 게 딴 뜻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멸콩 라이브입니다. 굉장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지 그러네요. 않고서야 그러네요. 어떻게 대통령 딸인데 전직 대통령 딸인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상황이 그런데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저렇게 팽개치고 뛰쳐나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구냐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 만약에 사실 뭐 이혼녀기 때문에 네.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충분히 남자친구 가능해요. 근데 뭐 그거 남자가 욕할 수 없어요. 너 안 돼 막 이랬는데 됐어 이러고 막 그냥 억지로 갔다. 그러면 뭐 궁금하겠지만 뭐 좋은 관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왜냐면 또 둘이 팔짱도 끼고 그러잖아요. 네. 남자가 그냥 팔짱을 보내. 끼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그냥 보내. 음. 그러면은 같이 팔짱 끼고 걷다가 만취한 여자를 그냥 보내. 그러니까 궁금한 거지. 이게 아무래도 궁금해요. 그렇죠. 궁금해요. 저건 너무 궁금해요. 여기까지 갑자기 제가 불을 밝혔습니다. 저는 문다의 3시간 특검 제안합니다.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예. 자, 분초 단위로 밝혀주세요. 분초 단위로. 네.
자, 네. 9시 반에 라스트 오더입니다. 네. 라스트 오더부터 밝혀주세요. 네, 어. 이제 아버지와 딸의 이제 그 만행을 보고 나니 또 어머니의 만행을 안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섭섭하지. 또 이 전국의 현재 주인공은 사실 어머니인데 그렇죠. 딸이 지금 어머니를 제끼고 음. 앞에 지금 그렇지. 나서가지고. 사실 국정감사 이번에 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수사의 핵심도 네. 당연히 김정숙이에요. 그럼요, 어머니죠, 그렇죠. 어머니. 중앙지검에서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네. 있는 네. 바로 타지마할 유람 나들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또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네. 의원이 밝혀낸 겁니다. 네. 배현진이 뭘 밝혀내? 네. 아니 인도 순방을 가는데 네. 보니까 영분이잖아. 대통령이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네. 원래 제가 이제 기자 출신 아닙니까? 네. 이제 청와대 순방을 하면 사실 억수로 돈을 내야 돼요. 아, 그 전용기를 타려면. 그러니까 전용기 탄 것만이 아니라 호텔비. 아. 아니 우리가 그냥 호텔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그러네. 우리가 가격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 예산에 맞게 아. 어떤 호텔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네 청와대에서 다 해. 지정을 해주는군요. 그래서 이 호텔을 했으니까 이 호텔비 너네가 다 내. 이런 식이야. 네. 전용기 비싸잖아. 너네가 다 내. 뭐 너네가 다 내야 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프레스룸이에요. 아, 기자들 그러니까- 브리핑하는 룸도 기자들이네요? 아니 그 돈 다 내요. 사용료를. 걔네가 이제 어느 예를 들어서 베이징이야. 그럼 베이징에 호텔 한 잔 잡아. 네. 그 호텔에 왜 그 큰 네, 저기 네. 룸 네, 있잖아요. 네, 네. 프레스, 네. 연애 네. 룸 같은 거. 그거 네. 하나 잡아갖고 프레스룸으로 사용하겠다 네. 하고 돈 내고 그걸 n분의 1로 다 받아내. 기자들한테? 와, 놀랍네요. 놀랍네요. 네. 놀랍죠? 다 받아내요. 그 어마어마해. 한번 순방 따라가려면. 작은 신문사는 오라고 해도 못 가요. 못 가요. 등골이 휘청거려갖고 못 가요. 그런데 자 그러면 그렇다고 순방 따라갔는데 무슨 따로 무슨 관광을 해 뭐를 해 다 거기 도시 보지도 못해 프레스룸에 앉아갖고 이것만 하고 그렇지. 그리고 또 그렇게- 방송은 더 거세요. 왜냐하면 낮밤이 바뀌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프라임타임 9시 뉴스에 나가야 돼. 그럼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지금 대통령은 뭐 어쩌고 저쩌고를 해야 돼. 한국에는 그때 보도를 해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저녁 9시, 밤 9시 뉴스. 그게 새벽 2시야, 저쪽. 그럼 해야 돼요. 순방 따라가는 게 좋은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이번에 타지마할에, 아니, 프레스룸을 설치를 했대. 기록을 봤더니 3,4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은 거예요, 또 언론사. 돈은 아니. 언론사 돈은 아니야. 언론사에 돈 받았다 그러면 그게 있었어야지. 그치. 없었어. 네. 프레스룸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기사거리가 그럼 없잖아. 무슨 영부인이 뭐 관광 가서 그걸 왜 프레스룸을 만들어요? 기사거리가 없어요. 그냥 첫날 거기 그쵸. 가서 뭐 회담이야. 그냥 뭐 영접 그쵸. 나온 사람들이랑 저 농담 따먹기 하고 그다음에 어디가 바로 거기 가서 어디야 그 허황무 네, 그 네, 마을 네, 가갖고 네. 얘기하는데 그게 원래 김해 시장에 가던 행사예요. 아. 매년 그렇죠. 화음과 김해에서 그러니까 김수로랑 저기 했잖아. 저기니까. 교류를 했잖아. 그러네요. 김해 시장은 맨날 거기 김해 쪽에 언론사 김해 지역 언론사 몇몇만 데리고 가갖고 그쪽 그 주 정부하고 맨날 행사해요. 근데 그날은 간 거야. 김정숙이 갔죠. 그러니까 인도가 장관으로 좀 이번만 격상해 주세요. 시장이 들어오셨는데 장관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 거야. 네네. 그런데 영부인이 끼어들었잖아요. 예. 그래놓고서 이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프레스룸 설치해야 돼요. 네. 하고 예비비도 아니고 본 예산으로 3,400만 원을 책정해서 받아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기자 따라가지도 않았어, 몇 명. 프레스룸이 있을 이유도 없고. 그쵸. 그런데 그래서 3,400만 원 어디다 썼니?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 받기는 했는데요. 설치는 안 했어요. 그럼 어디 갔어요, 그도? 모르지. 꿀꺽했겠지. 기내식으로 또 먹었나? 기내식은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사적으로 사고 그럼 다 합치면 1억이야? 도대체 뭘 쳐드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 이번에 문다혜와 관련된 자들이 전부 다 같이 가잖아요. 양이네스부터 유성화부터.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문다혜 프로젝트 팀. 네. 한번 너네들 문다혜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한번 죄송합니다 일본어 한번 기분 써 해갖고 우리 MT 하자. 더 이제 문다혜를 대대로 이제 충성하자 케어하자라는 MT를 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전화해 갈 때 엄마 나 5천만 땡겨줘 이러니까 야 어디 갈 데 없냐? 야 인도 가자 인도. 그래서 프레스템 3,400 또 이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5천 됐니?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게요. 사실 뭐 이 상상의 날에는 영원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진실이 안 밝혀지니까. 그러니까요. 진실이. 그러니까요. 아니 뭘 드셨길래 기내식으로 6천만 원이나 쳐 드시냐고요. 근데 네. 또 단초가 하나 있어. 뭐? 한식 그러니까 청와대에 한식 조리장이 따라가요. 네네. 왜 한식 조리장이 왜 따라가? 그쵸.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뭔 화려한 파티를 한식 파티. 인도 음식 싫어. 커리를 못 먹겠어. 우리 제대로 놀려면 한식. 네. 치맥이나 치맥. 참 한식 조리장을 내가 폄하했어요. 치맥밖에 내 수준 딱 그거 못해서 치맥이라고 얘기하는 치맥 말고 뭐 궁중 음식이 나오나. 그렇죠. 어쨌든, 뭐 네네. 돼지고기는 안 먹었을 것 같고. 그럼. 네. 네네.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하시니까 네. 공연팀을 급조해가지고 아니 이거 초호화 파티를 하긴 하셨던데요. 그러게요. 이것도 갑작스럽게 부산 국악단인가 네. 하는 팀이 있어요. 이 팀한테 연락이 온 거야. 부산 국악원 공연팀 네. 연락이 갑작스럽게 와요. 네. 그래갖고 우리 영부인 외교에 같이 참석하자 그래서 이것만 6,596만 원이래. 왜냐하면 이게 원래부터 함께 뭐 하고 이렇게 짜려면 훨씬 절약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 팀을 급조해서 가다 하니까 보니까. 따로 가야 되고. 저기 전용기를 못 타고 따로 그러네.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도 숙박 따로 잡아야 되고 얘네들을 케어 그럼 따로 이 해야 되고 6천만 원 기내식에는 이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진짜 난 또 6천만 원의 비밀이 밝혀져 놨더니 그건 또 아니네요. 전혀. 뭐 이 팀은 따로 했다는 건데 네. 이 수행이 도대체 왜 이루어졌느냐라는 것도 의문이라는 네, 겁니다. 네. 아니 인도에 행사를 갔는데 우리 공연팀을 왜 데리고 가요? 거기서 그 행사에서 우리 공연팀이 또 공연을 했나요? 공연하긴 했대요. 네, 그 네. 지역에서 네. 공연을 하긴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얘네들은 뭐라 그러죠? 원래 인도에서 계속 영부인을 초청을 오기를 네, 원했다. 네, 네. 계속 그래서 와달라고? 이 기획은 굉장히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기획을 한 네.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 양국 문화 교류에 굉장히 새 장을 열었다라고 네. 뻥을 뻥뻥 치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급조를 해 부산 국악원 팀을. 영부인까지 가는데 너무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민망하니까 네. 국악원 팀을 하나 가져가서 구색 맞추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 지금 좌파들이 JTBC가 예. 김건희 여사가 그 부산 엑스포 관련한 네네. 녹화 공연에 격려차 방문한 거 갖고 지금 네. 무슨 거기에 뭐 김건희 여사를 위한 호화 공연이었다는데 이딴 식으로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거야말로 정말 그렇죠. 김정숙의 외교를 위한 호화 공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정숙을 위한 김정숙에 의한 김정숙의 특별 그러니까요. 김정숙만을 위한 그러니까요. 특별 공연을 또 외국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죠. 급조해서 가게 만들었다. 이거야말로 그러니까요. 완전히 뭐 영부인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영부인은 외교하고 이렇게 특별 의전팀하고 네.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잠깐 들러서 그러니까요. 공연에 네. 격려를 한 것은 무슨 대단한 의전이고 맞아요. 낭비를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사치인 것처럼. 그리고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이분은. 그리고 그런데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거는 네. 공연팀 못 가가지고 네. 이제 김정숙 여사가 예. 공연팀도 안 오고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노래를 하겠다 그랬으면 그 국제방신을 어쩔 뻔했어요. 아이고 그 녹음된 거 들었는데 맞아요? 놀랍니다. 성악가 맞아요? 저는 그분 입시비리 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일단 다 떠나서 박자를 못 맞춰. 음정 박자를 못 맞춰. 그래서 그나마 이제 불행 중 다행은 거기서 김정숙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노래를 하지 않은 것만은 좀 다행이다. 이런 인도 생각이 드네요. 현지 지역 신문의 일면톱으로 날 뻔했죠.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성악가들이 앞길은 다 막힌다는 거. 그렇죠. 네. 이제 K 네. K 컬처가 네. 완전히 무너지는 네. 순간이 될 가능성이 있었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이 김정숙이 고발당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대기업 총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김정수. 네, 그런 적 있죠. 예, 예. 네. 그래갖고 대기업 총수들이 바쁜데 어떻게 해? 청와대에 또 김정숙이 그러니까요. VIP 1이잖아. 네. V1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말 일정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 그럼요. 만나야 되고 자기 기업 운영을 위해서 네.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에서 바로 낭비. 그야말로 낭비를 했다. 그 기업에.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종배 서울시의원 네, 아시죠? 서울시의원. 이종배 네. 서울시의원이 지금 고발을 고발을 하신 거죠? 예, 예. 아, 훌륭하십니다. 네네. 그렇죠. 아니, 여사님하고 밥 먹느라고 굳이 왜 대기업 총수가 가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다 김건희 여사로 바꿔봐요. 큰일 김건희 납니다. 여사가 큰일 납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오찬하라고 다 불러. 네. 김건희 여사가 인도 방문하는데 공연팀을 급조해서 데리고 가. 김건희 여사가 하지도 않은 프레스룸을 설치해갖고 3,400만 원을 네. 꿀꺽게.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광화문 내거리에 이 맞아요. 좌파들 다 나와갖고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인형 만들어 놓고 맞아요. 화사 쏠 거예요. 화형식할 거예요, 화사 얘네들. 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김정숙은 어떻게 했죠? 다 묻혔잖아요. 인형을 만들기에 몸집이 너무 커서 그런가? 아, 그런가? 아니, 달집 태우기 외인. 아, 나 지금 빨대 보고 나서 큰일 났네. 그렇습니다. 자, 네. 오늘 김정숙 여사까지 네. 제가 네.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문실가를 완전히 탁탁 이 털어봤습니다. 고발 결과는 좀 네.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네네. 들려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사실 털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아요. 저기 문재인 대통령 일가랑 또 우리 이재명 대표 일가는 예. 놀라운 집 조국까지. 조국까지. 예, 아, 예, 무대가 하도 예. 지금 예. 이게 제가 보기엔 한 3개월 갈 네, 이었더라. 네. 그 그렇죠. 3시간 그렇죠. 규명을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3시간 규명은 한 3개월 CCTV가 또 걸렸거든요. 계속 나오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CCTV가 한 번에 까지는 게 또 아니잖아요. 10시부터 오후 10시부터 그 그렇죠. 다음날 그렇죠. 0시 30분까지의 네. CCTV가 그러니까요. 나와야 된다. 10년간의 모든 행적을 국민들이 털었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데 모르죠. 유일하게 아는 건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예, 그렇죠. 만 알고 있다는 예. 거. 그리고 10년은 몰라요. 그날은 확실히 압니다. 네. 다만 미싱 링크 그렇지. 10시부터 12시 반 그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저기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재명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강화 군수 재보궐 선거 유세 현장에서 하다 지금 그 선거로서도 반성을 안 하면 끌어내릴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겠죠. 주어가 없더라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일파만파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미정유로 하는 거 아닐까? 네. 뭐라 그랬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자기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좀 너무 심했다. 이게 사실은 보면 예.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누구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 뭐 누구나 생각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초등생 국어 같으면 몰라도 이 정치적인 언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생각도 이 정도로 얘기하면 대통령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온 국민 앞에서 나는 아니다고 대통령 지칭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러게요. 하이디님 와서 슈퍼챗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햄토리님, 김경국 선생님이 여기 출연하셨네요. 아시는 분인가 봐요. 아이, 감사합니다. 팬이신가 봐요.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고요. 바로미님, 김경국님 반가워요. 라고 또 인사를 네,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이거예요. 참 뭐랄까 비열해. 그러니까 정치는 말이에요. 말을 하면 그냥 이게 내 말이야 하고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평론가님 끌어내린다라는 건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어. 임기 5년째야.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징치해서 그러니까 벌을 줬는데도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린다. 그러면 탄핵이 아니고 끌어내린다는 건 뭐가 있나요?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죠. 탄핵 위에 하나 있죠. 쿠데타. 쿠데타 그렇죠. 예. 총칼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끌어내린 게 있죠. 그러면 이재명이 한 말이 지금 이거예요. 난 탄핵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 쿠데타? 총칼 들고 들어가서 끌어내리겠다 이 뜻을 얘기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과거에도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네. 저 검사 사칭, 예. 검사 사칭도 그렇고 그때 무고도 있었죠. 네네, 무고도 있었고 또 지금 선거법이나 위정교사 네. 전부 다 거짓말 범죄입니다. 모든 이재명에게 있는 거의 모든 범죄들이 거짓말로 인해서 네네. 범죄들이 거짓말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짓말 이런 부분 하는 데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네네. 아무 거리낌이 없고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도 그랬죠. 뭐 유명한 말 있죠. 박근혜 존경한다니까 정말 존경한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말에 대해서 너무 이거 자기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말을 장난처럼 많이 바꾸죠. 그런데 그렇죠. 저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과연 국가 지도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특히 젊은 애들이 어린이들이 뭘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뭐랄까요 글레이드, 그러니까 기준점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난 탄핵이라고는 안 그랬어. 끌어내린다고 하는 게 왜 탄핵이야 하면서 돼지 눈엔 돼지만 보여. 이건 사실 저작거리에서 하는 논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이 대표가 사실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단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한참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보니까.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보니까 지난번에 2021년 10월 달에 예. 김만배가 바로 권순일과 함께 권순일을 만나서 재판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렇게 얘기해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 계속 사실은 논리를 안 되는 자기가 말이 막히면 했는 말을 뒤집으려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니까 2021년 1월 달에도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러다가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들어가서 그 감방에서 단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 조영 원내대표가 해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말하는 말 논리 구조를 보면요. 네네. 방금 돼지 눈에는 돼지도 보인다 이거 마찬가지지만 네. 또 도둑이 왜 도둑을 제대로 못 막았다고 못 막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하거든요. 예. 근데 보면 사실은 앞에 이제 전제가 예. 돼지라든가 도둑이라든가 예. 이런 전제를 가짜 전제로 갖다 세워놓고 이제 논리를 전개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군요. 자기 편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굉장히 쉽게 먹혀 들어갈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백스크린이 바뀌었나요? 아까 한글날로 계속 이 화면에서 보이고 있어서 혹시나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진짜 돼지 눈에 돼지가 보여라는 거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평론가님. 예. 뭐냐면 지난번에 왜 총선 때 말이죠. 예. 2024년 총선 때 예. 이원정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예. 이원정이라는 배우와 저쪽 그러니까 계양에서 이원정이 도와주러 와갖고 서로 고기를 먹는단 말이죠. 예. 고기를 먹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X에 이렇게 써요. 계양 밥 마실 후. 마실이라는 게 왜 나들이잖아요. 이렇게 밥 마실 후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 이원정 배우님과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네티즌 수사대 정말 눈이 날카로워요. 이 장면을 딱 봤는데 보니까 돼지가 아니라 소였어. 소고기를 넣고 이거 지금 또 욕 먹을까봐 삼겹살 눈이 사르르 그런 거야. 그때 글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요.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자기가 알죠. 네네. 이원정 알죠. 네네. 그리고 고깃집 고깃집 식당 주인 종업원. 예. 그리고 같이 따라 옆 테이블에 기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기자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소고기 먹었다는 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아서서 바로
돼지 삼겹살이 입에 싸르르 녹는다. 그런 글을 사실 우리 일반인 같으면 상상도 못합니다.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래요? 그러게요. 실수로 한다면 몰라도.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 미정유 미승유가 또 지금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소고기를 먹어도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는 거야. 그렇네. 돼지 껍데기를 먹든, 그러니까 소고기가 뭐 한우 2+를 앞에 두고도 돼지 보이네. 눈에는 돼지가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 돼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예리하게 찝었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내가. 응?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딴 게 아니라, 정성호. 친명 좌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정성호가 또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이재명 엄호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보니까 정성호가 9일 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1월 위기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BC 자기네 진영에 갔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인터뷰를 통해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재명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 부분이요. 네. 그래도 이제 정성호 지금 5선이죠. 5선이죠. 5선 의원 정도 되니까 관록이 느껴집니다. 아. 관록이 느껴지는 게 며칠 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그 내용은 거의 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전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그런 일이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뒤에 사족을 붙였던 게 네. 플랜 B를 붙였거든요. 전현희 플랜 B. 플랜 맞아요. B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사실 정성호 의원도 뭐 오선 관록의 또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율사 출신인데 모르겠습니까? 네. 당연히 알죠. 그렇지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전현희는 보면 이제 아마도 그만큼 이제 판단력이 좀 떨어진다. 아마 이재명 대표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국회 플랜 B 얘기할 때. 오랫동안 국회에서 좀 멀었었잖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가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당내에서 11월 위기설이 또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지금 15일이 선거법이죠. 네네. 15일이 선거법이고 25일이 위정교사죠. 네네. 두 개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네. 어제 뭐 챗GPT도 그런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네, GPT한테 물어봤죠. 네, 그런 전망을 했더라고요. 예. 1, 2년, 2, 3년 이런 식으로 했던데 예. 지금 법조계에서도 거의가 뭐 선거법 같은 경우는 네. 100만 원 밑으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나오기 불가능한 얘기고 네네. 그렇다 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재판을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는 걸 대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 2심에서 1심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 뭐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벌금 700만 원이라든지 1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고됐을 때 2심에서 그게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못 내려가거든요. 네. 못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재판을 끄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이제 633을 가급적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네네.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고 파악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심에서 심각한 형이 11월 15일, 25일 구형이 됐다, 선고가 됐다 치자. 네네. 그러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요? 정성호 생각과? 의원은 지금 저렇게 얘기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안 흔들리겠습니까? 네. 자칫하면 몇 달 후가 되면 시 없는 수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군요. 시 없는 수박을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안고 갈 것이냐. 네네. 그런 부분 분명히 고민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봤더니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11월 달에 위기가. 아, 그렇죠. 뭐냐면 저거예요. 이화영의 예. 항소심. 맞습니다. 이화영 항소심이 수원 고법으로 올라갔을 때 변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수원 고법 만만치 않다. 아주 빡세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10월 달 내로 결심 공판을 하겠다.
이건 무슨 뜻? 11월 달에는 선고한다. 선거 공판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의 선거 공판이 만약에 대북 선거와 관련해서 이루어진다면 이재명에게는 대북 선거와 관련해서 아무리 지금 뭐 지연을 시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고법까지 2심까지 유죄 확정이 돼서 자신한테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네.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는 얘기를 보니까 네. 1심에서 이화영 재판부에서 항소심까지 결정이 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심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중복 심리를 할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 중복 심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보면 또 신진우 판사가 또 원래 또 신속한 재판 아닙니까? 네네. 그런 걸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거예요. 예고됐는데 예고된 대로 되고 있다. 이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비껴나질 않을까? 우리가 이미 한 2, 3개월 전부터 걱정을 했죠. 10월 달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마비될지도 모른다. 즉 헌법재판관 9명 중에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두 재판관의 임기가 지난 17일에 앞으로 17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후임을 선출해야 되는데 원래 끝나기 전 한 달 전에 뭐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과정을 거쳐서 청문회 같은 것도 거쳐야 되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기가 단절되지 않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17일 퇴임을 하는 즉시 빈 곳 자리를 메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추천은커녕 언제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영배 헌재 재판관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정식 이 변론을 열겠다라는 그런 지금 그 헌재 판정에서 심판정에서 민주당 측 대리인에다 대고 아니 이거 언제 할 거냐? 좀 야단치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그런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이거는 지금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네네. 너무 심하다는 것이 거고, 그리고 뭐 가령대로 국회의원 한두 명, 장관 한두 명, 뭐 이런 사람들 공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지금 국가 최고기관이죠. 그렇죠. 국가 최고기관인데 그 헌법재판소라는 국가 최고기관이 단절이 예고된 단절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단절될 수 있다. 이 예상조차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7년에 그 최루탄 맞아가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뛰쳐나가서 호헌 철폐 그다음에 헌법 개정해서 우리가 그렇죠. 직접 투표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져서 직접 투표로서 1988년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88년 체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달라진 부분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맞습니다. 그때 출범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등식이 가능하죠. 그렇게 투쟁을 하고 그렇게 그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만들어낸 게 헌법재판소다. 그런데 이 자들은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입으로는 자신들이 아닌 이 시민들이 학생들이 최루탄 맞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헌법재판소를 지금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게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예. 민주당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봐왔죠. 많이 봐왔지만 자기들 당략 앞에, 자기들 이익 앞에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 번도 양보 안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안 할 겁니다, 분명히. 네. 이번에도 분명히 안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 여당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될까 싶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안에 기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평론가의 의견을 좀 여쭤보는 예. 건데 이번에 3명이 지금 국회 추천이잖아요. 예. 이 3명 다 국회 추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다 이제
저기 일당이 민주당이었으니까 민주당 우위에 어쨌든 사람들이 추천이 됐는데 민주당이 지금 안 하는 핑계가 뭐냐면 야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둘하고 너네가 하나 해. 안 들어주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차라리 받아들여라 그거를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내년이 되면 국회 추천 케이스가 아니라 대통령 추천 케이스나 대법원장 추천 케이스에 임기가 만료되는 두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2대1로 추천을 하면 4대5로 진보가 한 사람이 더 많게 되긴 하지만 내년 되면 두 사람이 또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으로 민주당 쪽 사람이 아까 진보 쪽이 아닌 숫자가 될 수 있으므로 차라리 지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하염없죠. 하염없이 그냥 돌아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방통위를 저들이 생각하는 대로 MBC 사장 못 바꾸고 맞습니다. EBS 사장 못 바꾸고 방통위는 완전 식물 방통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안에 대해서는?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뭐 이거 제 내피셜입니다만 민주당은 아까 저 얘기했다시피 미정유니까 네.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1심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예. 1심 선고 이후에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항소심으로 넘어갔을 때 민주당에서 어떤 핑계든 잡아서 항소심 재판부를 탄핵을 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재판부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재판부를 바꾼다 하더라도 또 이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네. 뭐 그대로 만약에 안 바꾼다면 영원히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민주당이 노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보면 확실한 거는 2대2 지금 6명 남죠. 네네. 6명 남는데 확실한 건 2대2는 확실하고 네네. 나머지 이제 두 분이 앞전 대법원장 누굽니까? 지금 조희대 아니야,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네. 그 두 사람이 그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명을 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립 내지 뭐 1대1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그게 네. 이제 저 계산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1대1로 봤을 때 3대3이면 이번에 민주당이 2명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한 사람 하면 이제 5대4가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론 탄핵 여부를 결론 내기 위해서는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명은 집권당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죠. 집권당 책임이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만 될 때면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4월이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2명이 나가거든요. 네네. 그럼 맞습니다. 다시 이제 2명이 추가되면 6대5로 6대3이 6대3이 되죠. 6대3으로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니까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의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5대4가 되더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돼서 아무리 5가 진보라고 하더라도 그 5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라고 인용을 맞습니다. 할 가능성은 예, 그렇게 사실은 그럴 없다. 가능성은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 구대빵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정도로 올라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다들 생각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도 지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딱 하자마자 또 안면 싹 바꿔서 미중위에 또 그 수를 둘지도 모르죠. 이번에 왜 그 국가인권위원회 예, 맞습니다. 한 번에 뒤집은 거 보세요. 그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정말 진짜 네. 오리지널 미중위였어요. 우리가 양땡땡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왜 정말 그 거짓의 그 끝판왕, 예. 이 뒤통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현재 우리가 걱정한 대로 10월 17일 이후에는 마비될 듯 보입니다. 조금만 더 추경호 원내대표와 원내에서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여우처럼 영악하게 협상을 하면 어떨까? 사실 원래 그 정도의 뒤통수를 맞으면 물론 이 나쁜 그 자들은 뒤통수 친 자들이지만 원내대표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워낙에 민주당이 미중이라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뒤통수도 계속 맞으면 그것도 실력이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어차피 지금 저쪽은 미중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식으로 합의를 보고 아유 쟤네가 잘못했어라는 건 실력이 없다, 협상력이 없다라는 뜻으로도 보이니까 지금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 점을 좀 꼭 유념해서 이번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문제는 좀 더 전략과 전술을 좀 영악하게 가져가. 좀 더 꼼꼼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꼼꼼해야죠. 그 경우의 수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지난번에 윤지혁 원내대표가 어리숙해 보이면서도 철저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2번을 민주당 뒤통수를 때렸잖아요. 이 수를 찾아내고 읽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 출신보다 경찰 출신에 낫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